스마트 시티의 추진 배경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1956년에 상상한 2000년 시대입니다. 즉, 그러니까 2000년 시대를 상상하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한 60년 전, 65년 전에 앞으로 2000년 시대는 이럴 것이라고 상상했던 일간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좀 더 그래픽화되어 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죠. 여기서 보면 수학여행을 달나라로 로켓을 타고 가는 그림 빼놓고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생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움직이는 도로, 전기자동차, 컴퓨터 도움으로 청소를 하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집에 전기를 쓸 수 있고 소형 TV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네,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생활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미 60년 전에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걸로 같습니다. 100년 전에 유럽인들이 상상한 오늘의 모습입니다. 왼쪽 위에 보면 건설 기계를 원격에서 조정을 하고 또 오른쪽 위에 보면 아마 자기부상 열차 같습니다. 자기부상 열차를 예측을 했고 또 왼쪽 아래 보면 영상전화 같아요. 그죠? 화면으로 영상을 보면서 마이크로 통화를 하고 있고 또 오른쪽 아래는 퍼스널 모빌리티죠. 그죠? 개인 모바일 이동 기기들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100년 전에 유럽인들이 상상을 정말 예측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거의 유사하게 상상이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시티 추진 배경은 이러한 학자들이 상상하는 상상에서 시작된 도시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는 이게 스마트 시티라고 하지 않고 버추얼 시티라는 이름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했죠. 상상의 근간은 뭐냐면 정보 도시라고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의 도시는 무엇으로 움직여질 것인가라는 것이 학자들의 상상이었습니다. 그 상상을 실질적으로 개념화하고 실체를 만들어낸 사람이 유비쿼트라는 개념을 정의한 마크 와이저 교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은 10년여 전에 사회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지금은 이 유비쿼터스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 새로운 개념, 즉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개념이 대체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크 와이저는 미래의 컴퓨터는 언제 어디서라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즉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라도 컴퓨팅되는 개념을 1988년에 착상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인간 중심의 컴퓨터 기술이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이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와이저가 얘기한 논문에는요. 21세기 컴퓨터의 바람직한 모습은 외출 시에 시계를 차듯 구두를 신듯 옷을 입든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생활에 파고들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않고 수행하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정의를 했습니다. 즉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상호 접속의 컴퓨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가까이 느끼고 또 생활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과도 연결되는 개념이긴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기술적 정의에 머무르지 않고 서비스 및 문화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개념에서부터 스마트 시티는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개발과 스마트 시티 구축의 경험을 보면 과거 1990년대 말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을 진행한 이후로 2003년에
동탄 신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2008년에 유비쿼터스 시티법이 제정이 됩니다. 2008년에 이러한 법이 제정되면서 2010년, 11년 본격 2기 신도시 김포, 송파, 양주 등의 2기 신도시와 혁신도시, 행복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2011년에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죠. 이러한 유비쿼터스 사회, 즉 유비쿼터 시티가 어떻게 스마트 시티로 변환이 되고 전환이 됐는가를 시기를 잘 생각해 보면요. 바로 아래 보시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손 안에 모든 정보가 집중화되면서 이제는 사용자가 기관이나 기구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되고 그 개인 중심의 맞춤형 도시로 변화되면서 유비쿼터 시티 사업이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2010년 지난 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것은 결국 보시는 스마트폰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스마트폰의 시대를 연 애플의 어떤 역사적 그 기회, 역사적인 그 공헌은 가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즉 사용자 중심의 사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4차 산업혁명이 왜 스마트 시티와 연결되는지 가볍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사라고만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해서 살 수가 있었죠.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는 사용자 중심의 생산 소비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바꿔줘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아 형편이 없으니까 내가 만들 거라고 하는 소품종 맞춤 생산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즉 생산자의 주도에서 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고 그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의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구독경제라고 하는 플랫폼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일상생활화되어 있고요. 또 맞춤 정보라고 해서 우리가 어디서 스마트폰을 열든 컴퓨터를 열든 늘 많은 서비스 공급자들은 나한테 놀거리, 먹을거리, 일할거리, 잘거리들을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들을 공급화해 나가고 또 우리는 그걸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시티에서는 4차 플랫폼의 형태의 활성화 때문에 정보의 유동과 교환이 굉장히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피드백되어서 산업과 연결이 되도록 하는 도시, 이것이 스마트 시티이고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결론적으로 일하는 혁신을 만들고 있고요. 또 일하는 혁신을 만들기 위한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하드웨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가장 기본적인 그 퀘스천은 자 미래 도시의 정보가 중요할 텐데 이 정보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아마 그 정보는 컴퓨터망에 의해서 소통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컴퓨터망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그 컴퓨터망은 도시 안에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로봇 같은 도시의 모든 것과 소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4차 산업혁명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스마트 시티로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주요 특징은 가장 중요한 공유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빨래방은 빨래를 기계에 넣거나 또는 빨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래를 들고 가서 기다리고 있고 또는 잡지를 보고 있거나 나름대로 이 빨래방에서는 내가 시간을 웨스팅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공유 빨래방 같은 경우는 그 기계가 언제 어느 시간에 몇 시간 정도 빌 수 있는지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이미 키오스크를 통해서
내 스마트폰에서 연동이 되고 나는 미리 예약하고 예약된 시간에 가서 찾아 기계를 넣고 기계에 빨래를 넣고 또 빨래가 되는 시간 동안은 나만의 시간을 별도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게 되죠. 이러한 공유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화율을 통한 사회적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화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도시는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죠. 땅이 없다는 얘기는 집을 지을 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없죠. 에너지가 없고 집을 지을 땅도 없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오염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오염이 급증된다는 얘기는 그 땅에서 나오고 있는 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한정된 자원으로서 이제는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도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눠 쓰는 것, 즉 쉐어링, 공유가 더 이상 미덕이나 또는 아름다움이 아닌 도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필수적인 어떤 도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눠 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통이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가치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쪽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두루두루 널리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돼요. 또 이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의 궁극적인 꿈이고 공유 경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전통 경제에서는 모든 것이 소유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가치보다는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하고 협력보다는 경제를 해야 되고 소비 패턴은 과잉 소비로 넘어가던 것이 이제는 공유 경제에서는 공유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이윤보다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경쟁보다는 신뢰를 그리고 과잉 소비보다는 협력적 소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가치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공유경제 규모는 2014년을 시작으로 해서 10년 후인 2025년에는 약 30배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스마트 시티의 주요 특징인 공유를 많이 겪고 있고 또 생활화 이미 하고 있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공유 주차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번 정도는 공유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를 중심으로 한 공유 주차장을 써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저도 시내 나가면 우선적으로 찾는 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차장을 찾기 위한 주차장 비용도 비용이지만 내가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비용, 이 비용에 대한 보상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공간, 즉 그 거주자 우선 주차 같은 경우는 내 공간을 다른 사람이 쓸 때 또 감시도 해야 되고 사용료를 또 누가 낼 건지 제도를 냈는지 또 쓴다고 하는 시간만큼 쓰고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모니터링 할 것인지 하는 세심한 디자인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IoT 기반의 주차 공유 시스템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주차죠. 공유주차, 공공주차장. 공공주차장에 대한 주차 공유 플랫폼을 가지고는 있지만 민간 영역들 또 거주자 우선 주차 영역들은 대부분이 다 민간 플랫폼과 연동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모두의 주차장을 포함해서 한 3, 4개의 민간 플랫폼이 있고요. 이런 플랫폼은 각 지자체별로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확보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정보 공유를 만들고 그것들을 지자체하고 공유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주요 특징은 방금 공유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시민 센서드 도시입니다. 즉 시민이 센서가 되는 도시.
사진처럼 팔목에 뭐 센서를 달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시민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항상 사회 내에서 공유하고 피드백하고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스마트 시티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똑같은 지자체 행정 결과를 불편하다라는 의견도 있을 거고 또 편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센서를 통해서 측정하듯이 토론을 통해서 협의하고 그 협의된 결과가 다시 행정에 피드백되고 스마트 도시 안에서 센서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스마트 시티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즉 시민의 협의, 시민의 토론, 시민의 합의가 스마트 도시는 매우 중요하다. 뭐 이것이 또 스마트 시티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가장 특징적으로 시민 센서도 도시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해외 사례를 하나 들겠는데요. 스마트 산탄데르라는 이름으로 스페인 북부의 스마트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18만 인구의 30제곱킬로미터의 크기니까 반경으로 보면 5km에서 6km 정도 되는 그죠? 그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그 사계절 온난화된 도시이고 또 워낙에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 도시이기 때문에 스페인 왕실의 여름 별장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 산탄데르는 인구가 18만인데 1년 내내 유입되는 관광 인구가 50에서 6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살고 있는 주민들의 3배에서 5배 되는 관광 인구들이 1년 내내 이 장소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안에서는 도시 화율의 문제를 떠나서 더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쓰레기 오염, 공해 오염, 교통 오염, 소음 오염. 그래서 스마트 산탄데르는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이를 위해서 소규모 지역 단위의 실험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시작하면서 리빙 랩이라고 하는 공동 창작 공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커뮤니티 주도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주민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축적하고 도시 모든 전역에 무선망과 센서를 설치해서 이러한 프로젝트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시티는 공유와 시민 센서 도시가 그 주요한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서 정부와 기업과 비정부 기구 그리고 다양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이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고 그 거버넌스 안에서 스마트한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이 매우 중요한 스마트 시민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시민이 도시 공간을 단순히 살아가기 위한 물리적 공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지향점임을 강조하는 것이 거버넌스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스마트 산탄데르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 리빙랩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도시 내 문제 해결 방식은 행정에서 조직한 위원회나 협의체 중심으로 의사결정 체계를 진행을 하게 되죠. 문제 정의도 행정이 하고 있고 해결 방안 마련은 행정과 기술자들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마련합니다. 인적 구성도 행정과 기술 중심의 인적 구성을 하게 되고 그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결론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 리빙랩을 통한 문제 해결은 사전조사와 구성과 지역 현안 발굴과 해결 방안 찾기에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해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조사하고 구성하고 찾아내는 혁신적인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성과 공유를 주민들이 다 확산하고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